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연내 만선을 보던 주식시장이 6,000선으로 주저앉은 뒤 급격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시적 악재 속에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의 변동성을 한층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정책 책임론과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는 YTN의 관련 보도 살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와이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보리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극한 폭염과 초열대야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이나 글을 통한 소통이 어려운 분들은 이럴 때 폭염 피해를 더 크게 받기 쉬운데요. 보건당국이 그림과 쉬운 문장으로 증상을 표현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손이나 눈으로 머리가 아프다, 땀이 난다, 어지럽다, 토한다 등의 온열 질환 증상을 표현하도록 한 건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확인입니다. 이들이 혼자 있지는 않은지, 폭염 속에 노출돼 있지는 않은지 함께 확인하고 살펴야 합니다. 폭염이 재난이 된 지금 대책의 중심은 소외 없는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와이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이 시간, YTN이 전한 주식시장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한지원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실장입니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속도만을 우선시한 건 아닌지, 기대감만을 전하며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게끔 만든 건 아닌지 보도 내용을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할 텐데요. 평가원님께서는 주식시장 관련 보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YTN의 이번 주식시장 관련 보도는 연일 이어지는 극심한 증시 급등락 상황 속에서 시청자들에게 시장의 최신 흐름과 핵심 이슈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시장 동향의 구조적 원인과 리스크, 그리고 정책적 검증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먼저 정부의 시장 안정 대책 관련 방안을 다룬 보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달 31일부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보완책이 시행됐죠? 네, 맞습니다. YTN은 최근 레버리지 ETF 보완책 시행 첫날에 거래 위축 현상과 금융당국 및 정치권의 대응 행보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규제 시행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수치로 제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정의 대응 기조를 신속히 전달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이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제도 장치를 도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권이 이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를 시청자들에게 연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저널리즘의 본질적인 감시 기능과 사전 검증 저널리즘 차원에서 보도의 흐름을 짚어보면 아쉬운 지점도 나타나는데요. 지난 1월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추진했고 YTN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 보도를 보면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나 시장 활성화라는 당국의 입장 발표와 홍보를 중심으로 전하는 데 치우친 측면이 있습니다. 이어 상품 출시 직전이었던 4월과 5월 상장 당일에는 음해 복리에 따른 손실 위험성을 언급하긴 했으나 이는 당국의 원론적 당부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는데요. 대다수의 보도에서 포모 폭발, 첫날부터 질주와 같은 흥행을 부각하는 수사가 배치되며 레버리지 ETF에 대한 위험성 고지가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는 오늘 출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2배로 추종하는 ETF 상품의 영향도 큽니다. 현재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시작가보다 27% 이상 오른 29,900원대,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14% 이상 오른 24,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해당 ETF 상품에 투자를 하려면 2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신청자가 이미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즉, 고위험 파생 상품의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충분히 환기하지 못한 채 폭락장 속 반대 매매와 강제 청산이 현실화되고 당국의 사과가 나온 이후에야 후속 보도가 이어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최근 주가 변동성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전 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막는 국익 목적으로 도입했고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최근 발표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해소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향후에는 부작용과 시장 교란 가능성을 다각도로 짚어내는 독립적인 사전 위험 검증 기획 리포트가 첫 보도 단계부터 균형 있게 배치돼야 합니다. 사전 검증 장치가 보완된다면 시청자들이 새로운 금융제도를 더욱 신중하게 파악하고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투자 위험 최소화 등의 이러한 내용들은 저널리즘의 윤리적 보도 방식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나아가 공포나 낙관을 유발하는 자극적 프레이밍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보도 비평에 있어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7월 한 달간 연이은 폭락으로 시장의 불안이 극에 달했기에 강한 어휘가 눈에 띄게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YTN은 31일 매수 사이드카 발동과 코스피의 폭등 현장을 실시간으로 포착해 전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반도체주가 급반등하는 등의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가 상승세로 장을 열고 10%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급등세가 보이면서 두 시장에서는 초반부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사흘 연속 하락하던 코스피가 18%에 가까운 역대급 폭등세로 반등하며 6,59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반도체 대형주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며 다시 170만 원 선에 올라섰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급등락이 존재했던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단 하루의 지수 등락에 따라 냉온탕을 오가는 감정적 어휘 사용은 시청자의 냉정한 상황 판단을 흐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는 하락기에는 불필요한 투매를, 급등기에는 무모한 추격 매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속보성과 위험 커뮤니케이션 윤리 사이에서 어떤 뉴스룸 제작 기준을 우선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야말로 지금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이제 수시로 발동되는 그런 이제 급등락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중심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급등락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이제 비판적 여론이 이제 비등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보도국은 속보의 신속성과 또 시청자 보호를 위한 위험 커뮤니케이션 윤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엄격한 보도 준칙과 제작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중 심리를 자극하는 단정적 표현을 가급적 자제하고요. 또 주가 변동을 다룰 때 시황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중립적인 용어를 우선 선택해서 시청자가 감정에 치우쳐서 충동 매매나 무분별한 손절매에 나서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속보성보다는 팩트체크 및 인과관계 규명을 우선하는데요. 실시간으로 요동치는 지수나 또 특정 종목의 가격 변동을 여과 없이 속보 경쟁하에 중계하기보다는 변동성의 실질적 원인이 확인된 뒤에 구조화된 분석을 보도합니다. 세 번째는 투자 주의 및 리스크 고지를 의무화하는 것인데요. 시황 뉴스나 자막 고지를 통해서 주가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임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의 환기 문구를 상시 노출하고요. 네 번째는 시청자 복지와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스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뉴스룸 데스크와 보도국장 등은 속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보도의 파급 효과와 공익성을 검토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과도한 공포감이나 또 무모한 투기 심리를 조장하지는 않는지 최종 게이트키핑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된 사실만 신중하게 전달해서 시청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YTN 입장 전해주셨습니다. 언론의 주식 보도가 투자자 행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주식시장 보도에서는 시장 전문가와 증권사의 분석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를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검증하고 균형 있게 담아내는 일일 텐데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YTN은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와 산업 동향을 다루며 증권가나 업계 관계자의 최신 분석을 적시에 반영해 보도의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바탕으로 피크아웃 우려를 점검하고 글로벌 빅테크의 투자 성과를 인용해 반도체 수요의 지속 가능성을 다층적으로 조명했는데요.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사업 매출 증가율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AI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빅테크들이 기대 이상의 클라우드 실적과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놓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거란 기대도 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빅테크에 장기 공급 계약 요청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공급 부족은 내후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28년에도 이러한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을 계기로 AI 투자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면서 피크아웃 우려도 한층 잦아들었습니다. 이러한 정보원 활용은 현장감 있는 증권가의 평가와 전문 지식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 산업 현장의 흐름을 파악하게 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정보원의 다양성 관점에서 보면 상승기에는 증권가의 장밋빛 전망을 비판 없이 전달하고 폭락기에는 증권사들의 목표가 하향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언론이 독자적인 검증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증권가의 리포트를 관성적으로 따라가는 데 머무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원의 시각을 통합적으로 반영한다면 시청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경제 보도를 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 관련 보도에서 증권가나 업계 관계자는 중요한 정보원입니다. 하지만 급등락 정세에서 특정 정보원, 즉 증권사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시청자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전할 우려가 존재하는데요. YTN에서는 증권가 리포트 인용을 넘어 심층적인 분석을 담아내기 위해서 주식 관련 경제 보도의 정보원 구성에서 어떤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증권사 리포트의 이제 인용을 넘어서 심층적인 기사를 작성하려면요, 자체적인 취재와 검증 역량, 그리고 다각도의 시각, 그리고 시청자 중심의 맥락 제공이 필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특정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특정 하우스의 전망에 치우치지 않도록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복수의 전문가 의견을 안배하고요. 또 개별 증권사의 단기 전망이나 목표가 인용을 지양하고 시장 전체의 평균적인 컨센서스를 객관적인 수치로 이제 함께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포트 인용 시에 게이트키핑과 팩트 체크를 강화하는 것인데요. 매도 매수 리포트를 발행한 증권사나 기관이 해당 종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합니다. 특히 증권사 리포트는 구조적으로 매수 의견 비중이 높고요. 기업과의 관계 때문에 매도 리포트를 쓰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거든요. 증권사 리포트 논리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따라서 단순한 목표가 상향 하향 보도에 그치지 않고 그 전망의 근거가 되는 실적 추정치, 또 글로벌 거시 변수, 환율과 금리 등의 팩트를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세 번째는 객관적 지표와 전문가 의견의 역할을 분리해야 하는데요. 주가 등락의 원인을 특정 전문가의 주관적 해석에만 의존하지 않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현황, 프로그램 매매 추이, 또 공매도 동향 등 객관적인 시장 데이터를 먼저 제시한 뒤에 또 전문가 분석을 보조 수단으로 이제 활용하는 것인데요. 네 번째는 사후 평가 및 옴부즈맨 제도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나 전문가들이 급등락 장세에서 제시했던 대규모 전망의 적정성을 사후에 점검하는 코너나 데스크 피드백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급등락 장세에서 투자 심리가 흔들릴 때 언론이 단순한 시황 전달자를 넘어서 냉철하고 균형 있는 경제 정보의 필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체 취재와 검증을 강화한 YTN의 주식 그리고 경제 관련 보도들 앞으로 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는 전문가들조차 원인을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데요. 시장이 움직인 배경과 구조를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증시 변동을 분석한 YTN 보도, 그 역할을 좀 잘 해냈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미국의 빅테크 실적이나 관세 및 환율 등 대외 변수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는데요. 이러한 해외 요인 중심의 분석은 시청자가 대외 변수를 파악하고 국내 증시와의 연관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인 균형성 측면에서 보면 증시 급등락의 모든 원인을 AI 버블론 등 대외적 요인 탓으로 귀인하는 편의적 해석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이번 폭락장에서 변동성을 크게 키운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강제 청산과 B2 반대 매매의 악순환이었는데요. 대외 요인에 치중한 나머지 국내 자본시장 고유의 수급 취약성과 제도적 결함 등 내부의 구조적 원인을 심층적으로 짚어내는 보도는 다소 미흡했습니다. 이게 올랐던 배경은 이제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실적 또 아마존의 실적이 좀 좋으면서 반도체 지수가 이제 급등한 그런 좀 영향이 있었고,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어떤 비투가 좀 상당히 많았거든요. 뭐 개인의 매수도 있었지만 외국계 헤지 펀드들의 매수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물량들이 이제 최근에 급락하면서 좀 청산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그게 청산됐다는 거 이제 수급 부담이 많이 해소가 됐다는 거죠. 근데 급한 매물이 좀 해소가 되면서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그런 부분으로 또 올랐는데 그게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좀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폭락을 좀 오늘은 되돌리면서 좀 상당히 크게 이처럼 외부 변수에만 원인을 귀인할 경우 우리 시장 내부의 제도적 결함과 개선 과제를 가리는 한계를 낳을 수 있습니다. 대외 요인과 내부 구조적 요인을 균형 있게 다루는 방향으로 입체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식시장 폭락이 주택 잔금 대출 등 가계부채 위험과 결합해 이어지는 구조적 실태라든가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시장 신뢰 저하가 국내 증시 이탈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증시 변동과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유기적으로 분석하는 통합적인 기획 보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시청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내실 있는 저널리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식시장 변동은 단지 투자자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보도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시청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는 책임 있는 경제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를 넓히고 보도의 가치를 높인 방송을 소개하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평가원님, 이번 주 선정한 보도는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경고한 보도를 선정했습니다. 이 보도는 고위험 파생 상품 상장을 앞두고 단순히 출시 소식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해복리 효과로 인한 구조적 손실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했습니다. 특히 주가가 올랐다가 내리기를 반복할 때 투자 원금이 녹아내리는 원리를 구체적인 손실 수치 예시로 알기 쉽게 풀어내 시청자들의 실질적인 이해를 도왔습니다. 아울러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 교육 정보와 주의사항을 차분히 고지하며 경제보도의 객관성과 절제라는 원칙을 충실히 지킨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공익적 경제보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윤태인 기자는 이번 보도를 준비하면서 어떤 점에 가장 주의를 기울였는지, 나아가서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을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고위험 상품 같은 경우는 반드시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도 음해복리 효과 때문에 이제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반드시 그런 고위험 상품들은 투자자가 주의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 점은 꼭 인지를 하고 투자해야 된다, 이 점은 꼭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주안점을 두고 보도 방향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일단은 특정 종목들에만 지금 많이 수급이 쏠려 있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보도를 할 때에도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을 좀 일부러 얘기하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국민성장펀드라고 해서 이제 출시됐을 때 많이 이제 완판되고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국민성장펀드로 인해서 코스닥의 어떤 것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야 이제 코스피의 특정 종목에 이제 쏠려있던 눈들이 이렇게 하면은 좀 시선이 분산되지 않을까. 너무 이제 특정 종목에만 집중되어서 그래서 변동성이 커졌던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은 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수도권 지역의 경찰관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건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한 경찰이 갑질 의혹이 불거진 부서장 B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A씨가 속한 부서의 과장인 B씨는 고인의 유서에도 언급됐는데, A씨는 유서에서 동료 직원들이 자신의 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자신은 과장님 때문에 힘든 것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부서장의 갑질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긴 채 숨진 사건에 대해 전했는데요. 갑질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과거 사례를 함께 제시했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더 분명히 전달할 수 있었을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 조직에서 경찰관이 갑질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알려져 큰 충격을 줬는데요. 하지만 이런 갑질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경찰청의 최근 5년 경찰 조직 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총 35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징계는 9건, 경징계 42건, 주의 경고는 93건으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개별 사례도 살펴보면 지난 2024년 예산경찰서 소속 A 경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충남경찰청 감찰조사 결과 숨진 A 경사가 예산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할 당시 계장이었던 B 씨가 욕설과 사적 심부름, 아침 초과 근무 강요 등 7차례 갑질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됐고, 24년 2월부터 A 경사가 근무했던 경비 안보계 상관 2명의 갑질과 직무 태만도 확인됐습니다.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는 상황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목소리를 냈는데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 특별조사기구를 구성하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최근 몇 년 사이 일반 담배의 인기는 떨어지는 반면 전자담배의 인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 흡연율은 지난 2019년 20.3%에서 지난해 17.9%까지 떨어졌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2배 가까이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와 똑같이 보도록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고 규제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을 시행한 지 2달째를 맞아 정부와 지자체는 내일부터 현장 단속에 나섭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 행위에 대해 합동 현장 단속에 돌입한다는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유럽 등 해외의 전자담배 규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알려준다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며 지난 4월부터 담배의 정의가 연초뿐만 아니라
니코틴 원료 제품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는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장한 건데요. 그렇다면 해외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정은 어떨까요? 해외에서는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 정책을 이행하도록 각국 보건당국에 권고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등 일부 국가는 전자담배의 제조, 판매, 유통뿐 아니라 개인의 반입과 사용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회용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한 나라도 있습니다. 벨기에를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등의 나라들이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담배세를 최고 258%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액상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니코틴 함량에 따른 과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기준으로 밀리리터당 니코틴이 15mg 이상 함유된 제품에는 밀리리터당 0.36유로를, 15mg 미만 제품에는 밀리리터당 0.12유로 세금을 부과하는 식입니다. 이처럼 각국이 전자담배 규제에 나서는 배경에는 청소년 유입과 공중보건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는데요. 액상형 전자담배는 접근성이 높고 과일, 맨솔 등 다양한 향을 앞세운 제품이 많아 담배가 마치 기호품처럼 인식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일반 담배보다 냄새가 덜하고 사용 흔적이 뚜렷하지 않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내 사용과 비흡연자 노출을 막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히는 겁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피우지 않겠다는 의지겠죠. 내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는 어떤 종류의 담배든 멀리해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한 남성이 몸을 축 늘어뜨린 채 구부정한 자세로 비틀거립니다. 한낮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입니다. 길거리에 마약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영상이 SNS에서 확산하자 이를 인지한 경찰이 즉시 수사에 나서 영상이 게시된 다음 날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늘어나는 마약 범죄에 대해 마약류 대책에 관한 정보도 더했다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약 관련 소식이 자주 보이는데요. 해외 밀반입이 적발되거나 신종 마약이 유통되는 경우 청소년 마약 확산 등 여러 방면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마약류 단속을 강화했는데요. 지난 3월 15일부터 2달 동안 이뤄진 상반기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 단속 결과 마약류 사범 5,337명을 단속해 895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759kg을 압수했습니다. 또한 올해 5월까지 온라인 마약 사범 2,158명을 검거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된 1,663명 대비 29.8%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마약류 관리 방안도 강화했는데요. 올해 2월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 계획을 발표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90개의 시행 계획 중 우편집 중국을 통한 국제우편 마약 차단 저지선 운영, AI 기반 우범 선별 모델을 활용한 마약류 집중검사, 24시간 전화 상담센터의 문자 상담 서비스 추가, 또 마약류 중독 치료 전문 인력 교육 과정 개발 및 시범 운영 등 19개의 과제를 완료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71개의 과제도 정상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약 범죄의 지능화와 초국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의 국내 유치 추진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29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인터폴 총회에 맞춰 센터 개설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